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가 정신역동 이론에서 프로이드 한 문제, 또 안나 프로이드에서 또 방어기제로 또 한 문제, 그리고 에릭슨의 한 문제, 아들러의 한 문제, 융의 한 문제, 최소한 5문제 정도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고, 그리고 그에 대한 입문으로서 발달에 대한 용어, 성장, 성숙, 그리고 발달의 비교, 또 그런 발달의 원리에서 또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해서 앞선 시간에 우리가 약 6개 문제, 최소한 6개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지행동 이론에서 인지이론과 그리고 행동주의에서 스키너, 또 도덕성 발달 이론, 출제위는 그렇지만 도덕성 발달에서 퀼버그, 다음에 인지행동치료에서 앨리스의 알리비티와 그리고 아론백의 인지치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피아제의 인지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으로 보는 것이 바로 피아제의 이론이 되겠는데, 여러분 교재 32쪽에 보시면은 피아제는 앞에 쭉 보시면서 1번에 4번 피아제는 발생론적 인지론의 입장에서 인지지능은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생득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태어날 때 본래 가지고 있는 듯이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는 기본적 경향성, 환경에 적응하려는 기본적 경향성을 인지기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지고 태어난다, 생득적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발생론적 인지론, 맞으면 인지 영역은 가지고 태어난다 해서 이렇게 발생론적 인지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들은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피아제의 입장으로 설명한다면 인지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바로 그 기본적인 경향성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져가는 인지의 영역이 발달되어가는 과정을 인지발달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만들어진 어느 시점의 정태적 입장을 인지구조라고 여러분이 보시고, 또 그것을 하나의 틀로서 만들어서 공식이나 그림으로 그렸다고 하는 것을 인지도식 스키마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구조, 어떠한 시점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산물을 인지구조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그 순간의 인지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여러 가지로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을 볼 적에 인지구조라고 나오던 인지도식이라고 나오던, 그리고 여기 교재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 도식 스키마라고 나오던 같은 문제라고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에 4번 피아제는 발생론적 인지론의 입장에서 인지기능은, 자 거기와 그리고 6번에 보시면 5번 배경지식으로 해서 6번 인지발달은 유기체와 대상 간의 연속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지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에 인지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개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산물이고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개념이 바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념 피아제의, 거기 보면 피아제의 주요 개념이 나와 있지요. 피아제의 인지발달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인지발달 과정이라고 주요 개념을 쓰겠습니다. 인지발달 과정은 태어날 때 본래 가지고 있는 듯이 환경과 환경에 적응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걸 인지라고 그랬죠. 바로 그 순간에 그 인지의 이 틀을 스키마라고 그랬습니다. 스키마. 인지도식이라고 했죠. 인지도식을 가지고 환경과 인문환경, 사회환경, 기후환경, 습도환경 등등등 많은 그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적응이라고 하는데, 이 적응에는 2개 동화와 조절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호작용하려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이런 모습을 동화와 조절이라고 하는데, 동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자극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지도식의 스키마에 맞추는 것을 동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을 재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동화라고 하기 때문에 동화는 재밌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발전은 없고 재밌는 과정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양적 범위 내에서 풍선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양적 팽창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이나 또는 새로운 자극의 접목을 접촉을 했을 적에 그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존의 인지 구조를 뜯어 고치는 것. 새로운 환경에 맞게 기존의 스키마를 뜯어 고치는 것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질적 변화, 어찌 보면 인지구조 발달의 질적 변화나 수준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조절을 말합니다. 동화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는 것의 재확인이지만 조절은 고통을 수반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린 시절에는 조절이 싫어서 떼를 쓰고 울게 되는 거거든요. 다 그런 과정이 점차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평형이라고 합니다. 동화와 조절이 균형을 이룬 상태, 또는 개체와 환경이 원만한 관계를 수립한 단계를 평형이라고,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된, 여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됐다고 하는 것을 바로 스키마 2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이 스키마에 대해서 동화 조절 평형 스키마 3, 동화 조절 평형 스키마 4 단계로 이끌어져 간다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32페이지 적응에서 동화와 조절이 나와 있고 평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판선 내용을 가지고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고, 인지 발달 단계. 우리가 앞선 시간에 에릭슨을 통해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도 역시 발달 단계, 프로이드도 비교하고 에릭슨도 비교를 했습니다. 이 인지 발달 단계 4단계로 설명하는데, 감각 동작기, 언어 발생 이전의 감각 동작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 이 시기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발달 단계 이론에서 아주 수월합니다. 감각 동작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영아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영아기. 또 그런가 하면 프로이드로 본다면 프로이드 단계에서는 구순기의 단계고, 에릭슨의 단계로 본다면 신뢰감대 불신감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조작기는 유아기, 걸음마기라고 하는 유아기와 그리고 항령전기, 그리고 항령전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령전기의 문제, 그래서 유아래로 쓰겠습니다. 이 시기는 유아기와 항령전기, 다시 말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단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구체적 조작기는 초등학교 단계니까 학령기, 그냥 아동기라고 쓸까요? 아동기를 말하는 것이고, 형식적 조작기는 청소년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단계라고 설명할 적에 이 단계의 인지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는가라고 할 적에 바로 그것이 33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36페이지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특히 34페이지 감각동작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은 거기 위에서 셋째 줄 34페이지 유아는 그렇지만 사실 영아기라고 했지만 영아기에서 아직은 젖먹이 시기니까 이 시기는 주로 사물을 만져보고 조작해보며 환경을 직접 탐색해서 학습을 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직 어린애가 하였지만 5번 목적 지향적 행동의 수반도는 의도성을 획득한다. 목적 지향적 의도성이라는 것도 역시 이 감각 동작기에 등장하고 어린 시절에 영아기 또는 영유아기에 이미 등장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7번에 가장 중요한 대상 영속성이 나와 있지요. 대상 영속성의 개념을 터득한다. 그래서 약 24개월 정도가 되면 대상 영속성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각 동작기를 피아제는 6개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반사활동기, 제1차 순환반응기, 순환이란 말은 반복이란 말입니다. 제1차 순환반응기, 제2차 순환반응기, 2차 도식의 협응기, 제3차 순환반응기, 그리고 상징적 표상기에서 이렇게 6개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이 단계는 그대로 또 우리가 발달 단계 이론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 조작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살, 7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2번에
논리보다는 지각에 더 의존을 한다. 이런 거 보시면서 3번에 언어를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언어가 등장하는 이런 그 시기가 전조작기가 되겠는데, 이 시기의 특징으로서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거기 자기중심성, 중심화, 사물의 정신적 대치 등의 다양한 특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조작기의 특징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것이 자기중심성. 또 그런가 하면 어느 하나의 필이 꽂히면 다른 것을 볼 줄 모르는 물알론적 사고. 물알 중심화죠. 집중화. 그리고 모든 것은 살아있다라고 바라보는 물알론적 사고. 아직은 되돌려 생각할지를 모른다는 점에서 비가역성. 특히 자기중심적 사고라든지 중심화, 집중화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비가역적은 논리적 사고로 발달을 막는 장애의 요소로 설명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구체적 조작기에 그것이 약해지면서 논리적 사고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아있다고 보는 물알론적 사고라든지, 또 직관적 사고, 또 현실과 꿈을 구별하지 못하는 신념론적 사고, 이런 등등의 특징을 우리가 전조작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가서 나중에 학령 전기의 특징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초등학교 단계 되지요. 바로 2번 보존의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 바로 이 보존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서 5번 그래서 가역성의 개념도 더, 보존의 하위 개념으로서는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이란 하위 개념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과정에서 보존의 개념을 터득하면서 가역성의 개념도 터득하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그 과정에서 분류, 서열, 비교의 개념도 이렇게 터득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 사고로 진행을 방해하던 자기중심성이나 비가역성이나 중심화와 같은 것이 약해지면서 논리적 사고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설명해서 맞으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단계, 초등학교 단계가 되면 자율적,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본다면 자율적 도덕성을 획득하게 된다라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6번에 적어놨지요. 다음에 청소년기 수준의 인지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할 수 있는데, 형식적 조작기에는 2번에 보시면은 어떠한 일을 수행하기 전에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고려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2번이 아니라 3번이 되어 있지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5번과 연결시켜서 조합적 사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또 그러면 2번에 보시면 과거와 현재의 지각적 경험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추측도 같이 사용한다. 이런 점이 나와 있는데, 그런 점을 4번과 연결시키게 되면 가설을 이용하여 연역적 사고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6번에 추상적 사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 보면은 가설을 이용한 연역적 사고도 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는 소위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해결책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해결책을 소위 조합시켜서 복합적인 사고도 또는 조합적인 사고도 할 수 있다. 또 추상적 사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놓는 것이 형식적 조작기 수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서는 특히 이 두 개의 영역을 가지고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성인기까지 확대한 것으로서 거기 보면 6개의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교재 36, 37페이지를 보시면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을 3수준, 각각 2단계씩 6단계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6단계를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벌과 복종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 내가 왜 해서는 안 되고 왜 이것은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단지 힘이 센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할 뿐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벌과 복종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 거기 보면은 힘의 논리, 가번에 힘의 원리 적어놨죠. 거기 줄쳐놓으시고, 두 번째 단계는 욕구 충족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 욕구 충족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 이 욕구 충족에 관련된 이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는 이제는 반대 급부가 주어짐으로써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도덕성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호 교환적
물질적 또는 실용적 관점에서 해서 2번에 있는 물질적 실용적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또 그런가 하면 라번에 보시면 상호 교환적 관계만 나타난다. 다번에 보면 도구적 쾌락주의가 등장하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두 번째 단계 벌과 복종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나 욕구 충족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는 아직은 도덕이라고 우리가 불러주기에는 좀 그렇다 해서 전도덕 수준, 인습 이전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부모를 떠나서 친구들과 만나면서 도덕성도 발달하는데 대인관계 속에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 왜냐하면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착한 아이를 지향하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 사회성이 발달하는 단계가 되겠죠. 이런 단계, 친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착한 아이를 지향하는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 발달 단계나 또 그런가 하면은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이 두 단계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일상적으로 지켜가고 있는 이런 단계가 되겠어. 인습 단계. 맞아면 인습 단계인데 타인의 눈치를 보고 공권력의 힘을 맞아면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계는 타율 도덕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 사회계약 단계와 사회계약 정신에 입각한 단계와 궁극적으로 도덕의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추구하는 단계. 이 두 수준은 인습 이유 수준 또는 자율 도덕 수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단계마다 추구하는 이념이 벌과 복종에 관련된 단계는 주관화의 단계, 상호 교환적 입장에 나오는 욕구 충족에 관련된 단계는 상대화의 단계, 상호 교환적 입장이니까 그에 비해서 대인관계 속에서 도덕성이 발달한 단계는 여기는 객체화의 단계, 일부에는 객관화라고 하면 객체화의 단계. 그리고 네 번째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도덕성이 발달한 단계는 사유화의 단계, 사유계약 정신에 입각한 도덕성 발달 단계는 일반화의 단계, 그리고 보편적 도덕 원리를 추구하는 단계는 궁극화의 단계. 조잡하긴 하지만 암기를 할 적에 각각의 6단계에서 추구하는 그 이념은 주상객사, 주관화의 단계, 상대화의 단계, 객체화의 단계, 사유화의 단계. 일부에서 객체화의 단계를 객관화의 단계로 한다는 것도 숙지해 주시면서 주상객사의 단계로 발달해간다. 그리고 일반화, 궁극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36, 37페이지에서 박스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오면 이러한 철군에 다뤄지는 것이 38페이지 시사점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더 사시사점 보면은 결국에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38페이지인 것처럼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도덕성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알아서 적절한 시기에 도와주어야 한다. 아동의 도덕성 발달은 성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자, 그러면서 도덕성 발달 단계를 쭉 설명해요.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내용보다는 39페이지는 콜버그 이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콜버그 이론에 대한 비판. 갈리건이 여성 도덕성 발달 이론을 제시하면서 콜버그 이론은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콜버그는 도덕성은 꾸준히 일생을 가면서 발달해 간다고만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퇴행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또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을 어떠한 문화권에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의 도덕성 그렇게 발달한다라고 하지만 문화적 보편성을 고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 설명을 할 적에 길리건이 말할 적에 지나치게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도덕성 발달을 남녀 모두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덕 수준의 성차를 거기 보면 4번에 보시면 도덕성은 아동기에서 성인기까지 발달하며 남성은 여성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발달 단계에 이른다고 주장한 것이 콜버그입니다. 본래 적지 않았지만 바로 그거에 대해서 길리건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남녀 차별이라는 도덕성 발달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6번에 보시면 도덕적 사고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도덕적 행동이나 또한 그 행동이 나타나는 상황이나 또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여건 같은 건 고려하지 않고 또 감정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문화적 보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남성 우위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퇴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자, 이래서 인지이론에는 주로 물론 피아제의 이론에서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옵니다. 피아제에서 두 개에서 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고,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 콜버그 것은 B급이지만 그래서 예비 단계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서는 행동주의에서 나오는 도덕성 발달 이론이 되겠는데, 행동주의에 관련된 이론은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4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 그리고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 그리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반두라의 인지적 행동주의에서 사유학습 이론, 그 중에 출제가 되는 것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과 반두라의 인지적 행동주의라는 사유학습 이론, 관찰학습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블로프는 가볍게, 파블로프와 손다이크는 가볍게 보겠습니다. 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행동주의 옆에다가 행동주의는 실제로는 입장에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든, 조금 전에 말했던 뇌학자들의 이론은 결론의 학습을 뭐라고 설명하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반응의 도출,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의 변화, 실제로입니다. 드러나 보이는. 그다음에 모든 행동주의 이론은 절대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절대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 어떠한 법칙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누구나 그래. 너 그런가 하면 행동주의의 모든 이론들은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인지론은 상호작용론의 입장이 있는데,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고 했는데, 행동주의는 환경에 의해 주어진 자극에 의해서 행동이 나타난다, 학습이 이루어진다. 환경 결정론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원자론 요소론. 학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서서히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이끌어갈 때는 학습 과제를 여러 단위로 분절시켜서 조금씩 진행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행동주의의 기본 이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론, 절대론, 맞은 법칙성이죠. 다음에 환경 결정론, 또 원자론이나 요소론, 또 어떤 말초신경적 접근, 이런 단어를 같이 적어 놓으시면서, 파블로프는 개의 타액 실험을 통해서 학습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학습이란 조건 자극에 대한 조건 반응의 형성이라고 하면서 4개의 학습 원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 강도, 계속성, 일관성의 원리를 설명을 했고, 그에 비해서 손다이크는 시행착오설을 주장하면서 40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손다이크는 쥐의 미로 실험을 통해서 학습이란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 끝에, 무수히 많은 경험 끝에지요. 시행착오 끝에 우연히 얻게 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버린 우연히 얻게 된 행동의 변화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흡독수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손다이크는 이런 쥐의 미러 실험을 통해서 3개의 학습 법칙을 제시하는데, 바로 거기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 손다이크는 3개의 학습 법칙으로 연습의 법칙은 빈도의 법칙 또는 반복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연습의 법칙, 잦은 반복은 학습의 효과를 높이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망각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파블로프의 이론으로 본다면 파블로프에서는 계속성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위 법칙으로 잦은 사용과 불사용을 내서 사용의 법칙과 불사용의 법칙을 내세웠고, 그에 비해서 효과의 법칙에서 행동을 옮긴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학습의 효과는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습 효과는 떨어진다 해서 하위의 법칙으로 바로 만족의 법칙과 불만족의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3번의 학습 법칙으로 준비성을 제시했습니다. 얼마나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심신 아니면 여건상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학습의 효과는 달라진다 해서, 손다이크는 학습의 법칙으로 연습의 법칙, 효과의 법칙, 그리고 준비성의 법칙을 제시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인지론과 그리고 행동주의 심리학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파블로프와 손다이크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행동주의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스키너와 반두라를 중심으로 해서 인본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